네, 안녕하셨어요. 네, 한국 사람 만들기 제 8강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선은 왜 근대화에 실패했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의정척사파가 천주교의 문제, 그다음에 서양의 도래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선 조선의 경제가 어떻게 망하고 있었고, 조선의 정치가 어떻게 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통적인 의정척사파가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치관이랄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정치란 무엇이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관념이 사실은 근대화를 막는 거다, 근본적으로.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 속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1834년인가에 유등열이라는 사람의 16살짜리 딸아이가 동네의 사또한테, 자기 동네의 사또한테 청원을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나이는 지금 16세로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의지할 만한 족친이 없고 또 집안의 생활에 나갈 만한 재산이 없으며 다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모습이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급기야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이리저리 동서로 떠돌며 구걸하여 음식을 얻어서 늙은 아버지의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가까스로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올 봄의 흉황은 더욱 심하여 곧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따금 슬프게도 부황이 나는 고할 데 없는 목숨이니 부녀가 함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귀신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자매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만 같이 못하므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저를 팔기를 청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제가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여기 자매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굶어 죽느니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노비로 팔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의심을 해서 노비로 팔려오겠다 그래 놓고 나서 돈만 받고 도망가거나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못 사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해서 지금 제 자신을 노비로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늙은 아버지를 보양할 길이 없어 이에 슬프고 불쌍한 깊은 사정을 사또께 읍소하니 통촉하신 후 몸을 팔아 구할하라는 뜻으로 입지를 작성해 주셔서 저의 한 몸이 아버지의 아사를 좌시하지 않도록 적선하는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관가에서 뭡니까? 확인증을 써달라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팔고 나서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관아에서 확인증을 입지를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들으니 심히 불쌍하다. 구할은 바로 음덕이고 자매 또한 전례가 있으니 자기 자신을 파는 게 전례가 있으니 이는 의심하여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죄음을 가지고 가서 증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증빙 서류를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자매라는 게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거 아닌데 알았다 내가 확인증 띄워주마 하고 띄워주는 겁니다. 이 명문하는 일은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쓴 겁니다. 이 명문하는 일은 제가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해 춘궁이 심하여 부모를 살릴 길이 전혀 없으므로 만부득이 저를 전문 13냥으로 쳐서 수대를 받아 부모를 살리고 저를 윗사람에게 법률에 의하여 후소생과 함께 나의 자손들까지도 관의 입지에 따라 영영 자매하니
뒤에 친족들이나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면 내가 사인한 관가에서 이거 받은 공증받은 이 문서를 보이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노비로 살아갈 거라고 자기 자손 만대를 노비로 팝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 한번 역사를 쭉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정말로 큰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임진왜란은 큰 전쟁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전쟁이었냐면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토지가 150만 결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것이 50만 결로 줍니다. 경작지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경제가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죠. 뭐 경작지밖에 없었으니까 농업국가에서. 1769년에 토지조사를 하는데 그때에 131만 결로 조사가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옆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숫자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80만 결이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결이었던 게 50만 결로 줄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임진왜란 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19세기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겁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은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 해에는 아니면은 홍수가 난 그로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은 그러면 세금을 면해준다 이럴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농사를 못 짓는데요. 흉년이 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면해주죠. 면세를 해주죠. 문제는 뭡니까? 그 면세 기간이 지나서 다시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러면 순순히 다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면 되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 됐다 그러는 거죠. 면세 기간 연장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전반기에는 가뭄이나 홍수가 날 때마다 평균 7만 결의 농토가 자연재해 명목으로 세금 징수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데 이것이 축적돼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80만 결밖에 없는데 7만 결씩 홍수나 가뭄이 오죽 자주 났습니까? 이 결수가 다시 세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어디서 걷습니까? 점점 좋은 땅을 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땅에서는 세금을 못 걷고 점점 힘없는 사람들 땅에서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치 개혁이라는 게 토지 개혁이라는 게 특히 이런 농업국가에서는 유일한 개혁은 토지 개혁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거를 내는 땅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받아낼 줄 알면은 나라가 되는 거고 그걸 못 받아내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조선은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가면은 정말로 헬조선의 완전히 정부는 착취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아무런 잉여가 나는 데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데도 세금을 걷어야만 또 나라는 돌아가니까 나라는 강제로 세금을 걷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보통 사람들은 아까 그 16살짜리 소녀같이 그냥 차라리 노비로 팔리는 게 낫지. 이러고 굶어 죽느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 갔다. 야, 이 세상에 왕조가 500년씩 간 왕조 그렇게 드물다. 명나라도 200년, 뭐 청나라도 200년, 송나라 100몇십, 원나라 100년, 뭐 전부 다 보면은 우리 고려가 500년, 우리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뭐 평화롭게 이게 잘 그래도 뭐를 잘 했으니까 이렇게 오래간 왕조들 아니냐라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오래간 이유가요, 그 놀라운 균형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무슨 균형이냐면 왕과 사대부들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토지제도가 다 무너지고 조세제도가 다 무너지고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중앙집권제도 아니고 봉건제도도 아니에요, 조선은.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은 토지권 다 갖고 있고 관직 자기만이 나갈 수 있는 온갖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상도 자기네 특권을 다 정당화시켜주는 주작을 다 갖고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왕을 완전히 없애버리느냐? 아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사극을 보면 뭐 태종은 좀 강했었고 세조는 좀 강했고 어쨌든 신권이 조금 더 강해졌었고 어쨌든 뭐 그래 뭐 왕권이 강했고 신권이 강했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한 번도 한쪽이 완전히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서로 균형을 잡아요. 그러니까 뭐죠?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서로. 왕과 사대부는 그냥 같이 의존하는 거예요. 때로는 왕권이 강화되기도 하고 세력이 양반한테 기울었다가 그렇지만 한 번도 완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반들은 출사를 해서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죠? 권력을 유지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충성을 해주니까 또 왕권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조선 정치 제도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왕이 뭘 하려고 그러면 사실 신하들이 뭐 주상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신하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센 왕이 와서 뭐를 해보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중국에는 뭡니까? 중국에는 사대부라는 게 힘을 전혀 못 씁니다. 황제권이 무지막지합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워서 조선의 모델인 그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주자섭리학을 도입한, 국교로 도입한 주원장이 선비들, 사대부들을 4만 명을 죽여요.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절대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중국의 역사는 항상 그러니까 중국에는 사대부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항상 관료가 강하지. 그래서 관료라는 건 이제 황제 밑에 있는 거고 직접 벽을 받는 거고 독립적 지식인 계층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립적 지식인 우리나라의 사대부들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같이 이렇게 입김이 센 지식인들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유럽에 무슨 존 로크나 토머스 홉스가 무슨 대학 교수로서 대단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책 쓴 거가 좀 남아있는 거고 가끔가다 귀족들이 봐주면은 귀족집 아이들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유럽 좀 구경하고 그랬었어요, 전부 다. 이 조선에서 같은 이런 지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처럼 강화되는 것도 막았고 왕권이 강화가 안 됐고 반대로 중세서양의 봉건 시대나 일본의 막부 시대와 같이 왕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막부 시절에는
천황이 교토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도 천황이 있는지를 다 잊어버렸고 외국 사람들은 아예 몰랐어요. 에도에 있는 도쿠가와 마쿠후 장군, 쇼군이 일본의 통치자인 줄 알았지 그 뒤에 천황이라는 게 있었고 쫙 교토에 살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19세기에 들어가서야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왕정복고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뭡니까? 전부 다 무단 통치를 한 거죠. 고려시대의 무신난 같은 거가 일본에서는 일어나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냥 무신들이 계속 통치하는 거죠. 왕은 전혀 힘이 없고.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둘이 라이벌이 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 세력에서 최대의 라이벌이 돼서 이쪽이 저쪽을 쓸어버리든지 저쪽이 이쪽을 쓸어버려갖고 자기네 힘으로써 뭐를 해나가야 되는데 꽉 엉켜가지고 서로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몇백 년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다 무너져 가는데도 끝없이 착취하면서 그게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게 19세기 되고 그러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뭐 동학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갖 난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원군의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대원군이 지난 시간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조선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싸워본 게 병인양요하고 신리양요입니다. 정말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도 지독하게 싸우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그만할래. 나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싸울 일 없어요. 어차피 월남 지금 차지하고 거기서 할 일 많은데 월남으로 갈래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요. 신미양요 때 하도 극렬하게 들으니까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흥선대원군이 하는 게 놀라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선의 어떤 근본적인 모순, 특히 토지개혁을 통한 그 개혁을 못해요, 대원군도. 그게 대원군의 개혁의 한계입니다. 왜 대원군 같은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지독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고, 뭐 서원철폐를 하고, 뭐 만동묘를 닫아버리고, 뭐 별의별 거를 많이 해서 그렇게 그 사대부들을 화나게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기반을 뭐를 바꾸느냐 못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째, 사대부와 대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막대한 토지에 대해서 징세를 해야죠. 그게 이제 정치력이죠. 아니면은 토지를 뺏어서 재분배를 하거나. 둘 다 못하는 겁니다. 대원군도 못합니다, 이거를. 사대부 계층하고 정면 대립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대부한테 가던 거를 일부를 뺏어서 왕실에다가 갖다 조금 쓰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임시방편이고 토지개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이 결국은 안 되고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에 해야 될 일은 많고 외적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프랑스도 쳐들어오고 미국 쳐들어오니까 강화도에다가 큰 산성을 짓고 포수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들을 갖다 주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데 전혀 조선이 안 하던 일을 지금 하니까 그게 다 돈이죠. 그리고 경복궁 중건, 경복궁이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불탑니다. 그리고 1592년에 불탄 그 조선의 정궁이 언제 재건이 된 거예요? 1880년대에 와서 1870년대에 대원군이 중건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폐허였어요. 서울 한복판이 그냥 폐허였어요. 그러니까 창덕궁에 살고 뭐 광해군이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창경궁이
경희궁이라고 하나 짓고 그러면서 살았었던 거죠. 그거를 그래도 대원군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그 궁전을 지어대니까 그 궁력 갖고 그게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대원군이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돈을 찍어내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돈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돈 찍어내는 거 같이 쉬운 정치 없고 나라 망치는 정치 없습니다.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주자성리학자들은 이제 펄펄 뛰었죠. 돈 자체를 조약시했으니까. 상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행심 조장한다. 우리 아직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행심 조장한다. 청빈한 정신을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 아직도 해요, 우리가. 우리 단어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그렇지만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원래 있었던 상평통보 같은 돈 찍어내 갖고 이건 언제 다 찍어내서 필요한 돈을 조달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백전을 찍어요. 여러분 당백전이 뭔지 아세요? 그냥 똑같은 동전인데요. 이거는 100배대예요. 일당백. 똑같아요. 동전이 하나도 안 다르는, 그러니까 쇠붙이의 소전의 양은 크기랑 똑같은데 이건 100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찍어갖고 가서 1원 주면서 이거 사실 100원이야 그러면서 100배 내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라는 게 말도 안 되게 인플레가 나죠. 그거 한두 번 하다가 엉망이 되는 거죠, 경제가 또.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그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 산성을 짓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여기저기 포대를 만들고, 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군사들을 키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항로가 척사소에서 이미 1866년에 그 척사소에서 이랬어요.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백성들에게 마구 걷어들이는 정사를 금하고 사치 부리는 습관을 없애고 궁실도 낮게 짓고 음식도 건박하게 차리며 옷도 건박하게 입도록 하고 백성들을 위한 일에 모든 힘을 다하기를 하우가 한 것처럼 하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덕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고요와 맹자의 가르침같이 하소서. 믿음과 신용이 널리 미치게 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은 크게 퍼지고 여러 사람들은 모두 속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에라야 양적, 서양의 적들을, 이적들을 몰아낼 수 있고 나라를 보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구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를 건데? 라는 게 항상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다. 해주는 거 좋은데 어떻게 할 건데? 돈 어떻게 조달할 건데? 당백전 찍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제자 최익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소를 올려서 첫째는 토목공사를 중지하는 일입니다. 나라 임금의 급선무는 덕업에 있고 공사를 일으킨 데 덕으로 그렇죠? 덕치를 하는 데 있다. 공사 일으키지 말라. 왜 공사를 자꾸 하냐? 경복궁 짓고 산성을 짓고 그런 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 때문에 초가집과 흑섬돌은 요임금이 위대하게 된 것이고 요임금은 초가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낮은 궁실에 변변치 못한 의복은 우임금이 흠잡을 수 없게 된 일입니다. 우임금이 왜 우임금이냐?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살았다는 거죠.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말을 깊이 생각하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공사를 한결같이 모두 정지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소서. 둘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걷는 정서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럽니다.
이건 이제 공자가 한 대동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드린 이유가 구호 너무 멋있고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이게 공자의 대동사회론입니다. 대도가 시행된 시대에는 천하를 만인의 공유물로 생각하고 덕과 재능이 있는 자를 선출하여 정치를 맡겨 신의를 강구하고 화목을 닦도록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친애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친애하지 아니하며 사회의 노인들로 하여금 편안히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젊은이로 하여금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며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외로운 늙은이, 나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부양될 수 있도록 한다. 남자는 각각 일정한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시집가서 가정을 꾸린다. 재화는 것이 땅바닥에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한 사람의 수중에 들도록 해서도 안 된다. 힘이 자신에게서 발휘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자신만을 위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음모는 닫혀서 일어나지 않고 절도와 난적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문을 닫아 걸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하니 이것을 대동의 세계라 한다. 너무 좋은 세상이죠. 너무 많이 들어본 세상이죠.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런 세상 꿈꾸는 것 같은데요. 굳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하면 문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죠. 이거 구호가 구호로 만들 수 있으면은 공자 때부터 내내 대동사화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죠. 왜? 선택. 나라를 운영하는 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구호의 차원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자, 도대체 이런 구호가 너무 아름답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구호인데 그럼 이게 왜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 이 구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도대체. 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자는데 윤리와 도덕이 다 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를 다른 부모도 자기 부모같이 여기고 다른 자식도 자기 자식같이 여기고 한국 사람들이 딱 바라는 바죠. 진짜.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게 너무 문제가 있는 이상이라는 거죠. 제 말씀이. 자, 하나하나 풀어갈게요. 지금 이 대동사회를 꿈꾸는 정치 사상을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의 반대말은 패도 정치입니다. 패도가 나쁜 거고 왕도 정치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국지에서 뭔지 유현덕이 왕도 정치죠.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백성들을 위하고 맨날 패해서 쫓겨가면서도 백성을 버리라고 그렇게 공명이랑 와서 그러는데 내가 내 백성을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같이 가다가 조조군이 덮치고 반면에 조조는 뭡니까? 힘, 계략 이런 걸로 다 해갖고 하는 패도에 능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존중하고 따라해야 되고 삼국지를 왜 읽습니까? 유현덕 때문에 읽는 거죠. 그렇죠? 실패하는 그렇지만 아름답게 왕도 정치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리고 제갈량은 그 누구보다도 패도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권모술수와 모든 능력을 다 가졌지만 자기 주군의 그 아름다운 왕도 정치를 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또 거기에 충성하면서 결국은 삼국 통일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그 충신의 또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한테 눈물을 자아내는 역시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저게 지도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상입니다. 유현덕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왕도 정치의 기반. 그러니까 이 주자가 생각했던, 공자가 생각했던, 화서 이항로가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회는 다 뭐죠? 농경사회입니다. 농업 기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농업 기반 사회는 뭐냐면은 절기에 따라 움직여요. 농업 사회는. 그렇죠?
절기에 따라 움직이고 따라서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주의 섭리에 따라야 되고 자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도 정치라는 것도 사실 그 역사관을, 그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십이지간지, 환갑,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정해진 틀 속에서 순환되고 주기가 있는 거죠. 역사, 흥망성쇠가 항상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제갈량 같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별자리를 보고 바람 부는 걸 보고 뭐를 역사서를 읽고 춘추를 읽고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이 어느 때다. 그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돼 왔었는데 지금이 어느 때구나로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끔 행동하고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돼 있고 별자리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요 때다. 춘추 시대의 어느 때에 어느 왕의 누구의 시대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사람, 철이 든 사람, 철이 들다, 철 모른다, 뭐예요? 시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요새 무슨 누가 뭐 별을 봤다, 뭐 이런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삼국지 시대 삼국지 시대구나. 이거 진짜 별 보고 이제 그러는 시대구나. 진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들은 경전을 공부해서 성현들이 발견한 인륜 질서를 깨닫고 주역과 역사를 공부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달력을 공부해서 정부가 하는 거는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세금 다 걷는 거고 농자 천하지대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뭡니까? 정확한 달력을, 항상 정확한 달력을 전체로 읽고 정확히 읽어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홍수가 지고 언제 가뭄이 오고 이 절기를 정확하게 알아갖고 예측을 해주는 항상 그 달력. 그래서 흠천감, 하늘을 보고 읽고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정부가 해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뭡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정부가 뭐를 하면 안 됩니까? 궁궐 짓고 만리장성 짓고 아방궁 짓고 대운합하고 군사 일으켜서 정복전쟁하고 그러면 뭐예요? 간신히 지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노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농본사회라는 거는 항상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몇 시간 전에 송나라에 대해서 송의 그 놀라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워낙 농업이 폭발적으로 그때 강남농법이 개발되면서 폭발적으로 느는데 문제가 뭡니까? 농업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나면은 그 농업 수준에 딱 맞는 한계에 도달하는 인구가 꼭 나와요. 그래서 다시 빈곤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국가는 거의 항상 언제나 보면 빈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일을 버리면 안 돼요. 만리장성 오른쪽이 이게 아방궁의 그림이랍니다. 송나라 때 그린 아방궁 그림인데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보이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진시황, 당태종. 그렇죠? 안시성까지 쳐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군주가 왜 도대체 정복전쟁하고 돌아다니고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을 왜 몇십만씩 끌고 돌아다니면서 저기 가서 죽이고 뭐를 지금 하는 짓이냐. 왜 궁궐은 이렇게 호화롭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동원을 해갖고 죽이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냐. 세 번째가 왕안석입니다. 왕안석이 대표적으로 주자학자들이 싫어하는, 왕안석이 누굽니까? 북송 때에 말씀드렸죠. 북송 때 강남농법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상 최대의 그 치수 사업들을 벌려갖고 그 둘레가 40몇 킬로가 되는 저수지들을 만들고 물길을, 바닷물을 갖다가 양자강 하류에서 바닷물을 빼고 강에 물길도 돌리고 수차를 동원해서 산 꼭대기까지 물길을 올려가지고 그 개간을 해가지고 농지를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만드는, 근데 전부 다 그게 뭡니까? 토목 사업이고 사람들 동원해야 되는 거대한 국가 사업들이죠. 그런 거를 사마광 같은 주자성리학계 입장에서는 봐서는 정부가 왜 저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왜 정부가 저런 패도 정치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패도 정치가가 되는 거죠. 뭐 합니까? 군대 일으켰고 아방궁 졌죠. 그럼 조선의 선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천주교를 탄압을 해주고 아무리 양이들을 몰리치고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럼 어떻게 양이들을 물리치는데 지금?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어야 되고 궁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대원군을 결국 쫓아냅니다. 그래서 1874년, 제 책에는 자세히 써놔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12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 덕분에 왕위에 올라갔고 왔는데 이제 10년 돼서 73년에 그때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는데 아버지를 내친다고 해서 아버지를 도대체 어떻게 내쳤을까?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해서 물러가세요 그랬을까 하는데 한 번도 물러가세요 한 적이 없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물러가세요 한 적이 없고 상소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최익현 상소가 올라오면은 아주 그냥 대놓고 대원군을 비판을 해요. 이런 거 잘못하고 이런 거 잘못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꾸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꾸중을 안 해요. 근데 이상하다. 그런데 또 상소가 올라와. 근데 또 꾸중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갖고 누가 저런 발칙한 상소를 올린 사람을 벌을 주십시오. 이제 또 이래봐요. 거꾸로. 그러면 고종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뭐. 일면 옳은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뭡니까? 이거는 왕이 완전히 이제 돌아섰고 저기를 하겠는 거구나. 그러면서 면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고종 편을 하니까 어느 날 대원군이 그냥 자기 산장으로 별장으로 떠나요. 그냥 그게 끝이야. 뭐 그만두세요. 왜냐면 공식 직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 지금 그래서 옆에서 이 위정척사파 주자성리학자들이 패도 정치입니다. 지금 국구가 하는 것은 흥선 대원군이 하는 거는 이건 패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대원군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패도 정치를 해서 어쨌든 뭐 돈도 찍어내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왕권을 살려보려고 그러고 외적하고도 싸워보기도 하고 온갖 거를 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자식 교육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주자성리학자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버지는 패도 정치하는구나. 나는 왕도 정치해야지. 그래서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왕이 되자마자 왕은 벌써 됐으면 이제 친정을 시작한 겁니다.
친정을 시작해서 최초로 한 일이 1873년에 이제 아버지 물러가게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결정권을 갖고 자기가 실제로 제일 처음에 한 결정이 1874년 1월 6일 날 내린 청전 유통 금지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당백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백전은 이 돈은 이거는 똑같은 돈이지만 액면가 100배다 해갖고 대원군이 이제 궁성 짓고 뭐 하는 데다 썼다가 인플레가 나니까 8개월 만에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효력이 다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돈이 필요한데 당백전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청나라에서 쓰고 있던 소전들을 들여와요. 청전들을. 그런데 청전은 또 거꾸로예요. 당백전과 거꾸로예요. 동전이 굉장히 소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던 조선이 쓴 상평통보보다 실제 쇠붙이의 양이 반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대신 액면가는 또 똑같다 그래요. 상평통보랑 액면가는 똑같아요. 근데 소전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세금을 걷고 모든 거를 걷고 그럴 때 누구는 상평통보로도 내고 누구는 뭐 곡물로도 내지만은 또 누구는 청전으로 내고 그러면 이제 관리들이 세금을 걷고 나서 자기네가 월급을 갖든지 자기네가 가져야 될 것들 개인들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당연히 청전을 가져가겠습니까? 상평통보를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상평통보를 가져가죠. 액면가는 같은데 쇠붙이는 배가 되는데 그러면서 청전은 어디다 갖다 놔요? 국고에다 집어넣을 거는 다 청전으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고종이 왕이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제발 청전 쓰지 마 이래버려요. 청전을 당초에 통용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던 일이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돈이 천해지는 것이 하루하루 더 심해져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한다. 백성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비단옷과 쌀밥도 편치 못하니 즉시 변통하는 것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는 청전의 통용을 한결같이 혁파하고 묘당에서 3한령으로 8도와 4도에 횡해하라. 조정에서 4도에 8도에 다 알려갖고 이제 청전 못 쓴다.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국고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청전이었어요. 이제 그걸 못 쓰게 해버린 거예요. 이제 청전은 유통가치 없어. 사행심 조장하고 돈 가치 떨어지고 있었는데 청전 쓰지 마 이래버렸어요. 그랬는데 청전을 못 쓰니까 갑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며칠 지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호조와 선해청 및 각사 가경에 가려서 둔 우리 돈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처음으로 물어봐요, 이제. 내가 청전은 일단 폐지를 했는데 그나저나 우리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나라의 국고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냐를 이제 물어봐요. 이의원이 영의정이 아뢰기를 호조에 800냥이 있다는 것을 신이 들어서 알고 있으나 이 밖의 것은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영의정도 몰라요. 그냥 얼핏 듣기로 한 800냥 남은 것 같대요. 그랬더니 김세균이 옆에 있던 저 판서가 아뢰기를 호조에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상평전은 별도로 둔 것이 없습니다. 상평통보는 아예 없습니다. 경복궁의 기와를 덮는 일은 지금 우선 정지하였으나 돈이 없으니까 정지를 진짜 했어요. 각 능원, 재관의 여비 및 어보를 수기하는 일과 공장에게 줄 인건비는 모두 지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먼저 받아둔 지 조금 오래된 것 중 1만 1,500냥을 빼고 나니 남은 상평전은 800여 냥에 불과하였습니다. 국고에 지금 800냥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이 청전 문제를 논하다가 또 고종하고 이의원하고 이런 대화를 해요. 고종이 중국의 성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보다 더 큰 곳이 있는가? 이 영의정이 성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비교해 논해서 대답할 수가 없는데
지방이 광막하여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지금 나라의 대통령하고 수상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당시 청인구 5억, 조선인구 1,500만이었으니까 대략 뭐 거의 모든 성이 다 조선보다는 몇 배씩 많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모릅니다. 이항로가 서양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지식. 이 사람들이 지금 고종하고 영의정이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옆에 나라 자기네가 받드는 상국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 반면에 이 사람들이 죽여 없앤 소현세자에서 김대건이나 이런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짜 아까도 조선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왕도 정치 얘기로 돌아가서 이걸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 왕도 정치는 근대 국가랑 안 맞는 것인가? 근대 국가라는 거는 부국강병입니다. 그렇죠? 부국강병이죠. 우리가 하는 게 맨날 경부고속도로 닦고 무슨 항만 짓고 뭐 맨날 길 닦고 그렇죠? 뭐 복개하고 건설하고 건물 짓고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 70년 그냥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아직도 뒤집어 엎고 있지만 그렇죠? 어디 성한 땅 하나 있습니까? 다 파고 있고 다 건설하고 있고 부시지 않으면 짓고 있고 그게 뭡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다 패도 정치예요. 웬 공장을 짓고 웬 사람들을 농사짓게 편안하게 시골에서 가족들하고 서로가 이웃들하고 품앗이하고 그 고향에서 서로 사이좋게 전원일기같이 그렇게 정주영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내버려두지 왜 누이들을 끌어서 공장에 갖다 일을 시키고 대도시를 만들어 갖고 거기 가서 노동 착취를 하고 이런 청계천을 오염을 시키고 뭐를 지어 갖고 뭘 한다 그러고 군대를 보내서 뭘 한다 그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걸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었던 착한 조선 백성들을 갖다가 착취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환경은 다 오염시켜버리고 등등등등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부 다 왕도 정치 입장입니다. 재래식 전통적인 왕도 정치 주자성리학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근대 국가 건설하는 거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자성리학에서 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근대 국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대원군이 한 거 정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대원군이 강화도 성정 보수하고 화승총 갖고 있는 사냥꾼들 모아갖고 조금 훈련시키고 그렇죠? 그 사람들 좀 지키라고 군량미 옮겨가서 걷어서 갖다가 주고 300년 불타서 잿더미로 돼 있던 왕실의 정궁을 좀 다시 지어보자고 하고 그런 거 하나부터 10까지 왜 지금 누더기 옷에다가 초가집에서 그냥 흙 파먹고 살아야지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일으켰을 때에 조선의 이 사대부들, 의정척사적인 왕도 정치적인 생각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것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였든 용납을 할 수가 없고 계속 비판을 하는 거죠. 특히 놀라운 게 뭡니까? 사회주의하고는 너무 똑같습니다. 완전히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막스가 뭐라 그랬어요? 공산주의 이상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시 공동체는 뭐예요? 각자가 능력껏 만들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쓴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대동사회에서.
왜 사회주의와 막스주의가 한국의 조선에서 다른 수많은 저발전 국가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지식인들한테 매력적이었는지 아세요? 자본주의는 다 뒤집어야 돼. 모든 거를 다 뒤집어갖고 저 어려운 산업과 막 도시화와 저거를 막 몇백 년을 해갖고 혹시 끝에 가면은 그래도 영국 같은 나라가 그중에 일부가 그렇게 사는 나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공산주의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안 거쳐도 된대요. 그냥 여기서 그냥 글로 가면 된대. 지금 이 농본 사회에서 그냥 그 공산 사회로 그냥 점프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복잡한 거 중간 단계를 거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기가 막힌 게 그게 서양의 자본주의 산업사회보다도 더 앞선 사회래. 역사는 어차피 글로 갈 거래요. 우리가 미리 가 있으면 돼. 이 복잡한 거 안 거치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산업사회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판판이 당하기만 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다 버려야 되고 알고 있었던 잘하는 환경 다 부서져야 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데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공장에 가서 설정되는 이 인간관계는 뭐 이런 게 다 있고 뭐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야만적인 것 같고 착취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와갖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안 해도 돼. 우리 절로 그냥 갈 수 있어. 낙원으로 그냥 갈 수 있어. 그 낙원의 모습은 뭔지 알아? 우리가 원래 버렸던 떠나왔던 그 원시 공동체 있잖아. 전원일기 같은 거. 그거야 그냥.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때때로 우리 글로 가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논의를 보면은 쟁점을 보면은 아까 대동사회 얘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대신 산업을 일으키고 수출을 해야 되고 자급자족하는 경제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서 교역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근검절약? 아니죠 사실은. 소비를 해야죠. 웬 근검절약을 합니까? 아니 우리 경제를 돌리려면은 핸드폰 계속 똑같은 거 10년씩 쓰시면은 다 망해요. 삼성 망하고 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때로는 텔레비도 뭐 10년씩 보면 어떡합니까? 냉장고 몇 년씩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 거 나오면 자꾸 사줘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백성들에게 건박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맨날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막 풍요롭고 막 우리 사회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게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1966년 미국 가갖고 What is a Korean? What is that? 했을 때 소리 들었을 때의 그 코리아하고 지금 코리아는 글쎄요. 그때는 아마 근검절약할 수밖에 없었죠. 뭐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우리 부모님이 미국서 냉장고 하나 사오셔가지고는 다시 언제 미국 갈 때까지 당연히 계속 쓰죠. 신주단지죠. 완전히. 10년씩 쓰고 테레비 하나 그때 제니스 테레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거 정말 10년 넘게 쓰고 다 그랬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나라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방위 산업을 일으켜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해야 되고 뭡니까? 패도 정치입니다. 철저한 패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우정척사파들이 이 근대 국가가 뭐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네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자기네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듯이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이 필요할지 몰라도 부국강병을 위해서 왕도 정치를 벌인다면 조선도 뭐예요? 서양 오랑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왜랑 뭐가 다르냐? 조선의 왕도 정치는 더군다나 뭐예요? 왜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유린하고 만주의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했어도 지켜낸 운명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중화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데 이제 와서 서양 오랑캐의 기술에 현혹이 돼서 그래서 문명을 내주자고 그 길을 따라가자고 그 오랑캐의 야만의 길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문명을 버리고 야만을 택한다? 문명이냐? 나라냐? 선택이. 문명이 없더라도 나라만, 야만이라도 나라만 지키면 되는 건지, 그럴 거면은 나라가 뭐하러 있어야 되는 건지. 북한 같은 게 어쨌든 자기네 딴에 나라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지, 이거는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건데 저거는 없어져야 되는 건지, 특히 그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인들이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반역을 범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정척사파 왕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문명 없는 나라 필요 없더라. 무서운 겁니다. 사실 중국, 조선, 일본 똑같은 선택지였습니다. 중채서용, 동도서기, 화혼양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우리 문명도 지키고 서양의 과학기술도 들여와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 문명을 강하게 만들자라는 정말로 꽁을 먹고 알 먹고 하려는 거. 그거를 끝까지 중국이 해는 거죠. 중국의 양무운동, 자강운동이 끝까지 그런 걸 하는 거죠. 이홍장, 증국본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해보려는 게 그걸 하는 거죠. 일본 어떡합니까?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너무나 뒤집어버려서 그냥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양 배우자, 서양 배우자, 서양 배우자. 서양사정, 책 이름이 서양사정. 그래서 서양에 대해서만 배우자 그래요. 개요대학교 세워갖고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양만 배워 일단. 다 필요 없고 서양만 배워. 하도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무슨 뭐 오쿠보 이런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때 당시 사진들 보세요. 서양 사람들 흉내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생긴 것까지도 수염 다 비스마르크 수염 다 기르고 옷 제복 입은 거 똑같이 서양 사람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그쪽 사람들하고 똑같이 써서, 그리고 무슨 파티를 한다고 서양식 그 궁전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댄스 파티 한다 그래갖고 얼마나 비웃음을 빈축을 사고 또 그랬었는데, 저 원숭이들이라고, 서양 원숭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서 뭐 사무라이들 다 없애고 자기네 신분 계층 질서 싸그리 뒤엎어버리면서 몇 번이나 사무라이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라를 뒤엎어버려요. 세종대왕이, 태종하고 세종대왕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절 3,000개를 30개로 줄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70년 겪어온 근대화라는 게 그런 거죠. 진짜 너무나 놀라운 근본적인 혁명이었죠. 그리고 그 혁명을 추동한 이상은 절대로 왕도 정치가 아니죠.
지독한 패도 정치죠. 부국강병. 그걸 위해서 숨차게 진짜 숨가쁘게 찾아온 겁니다. 따라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조선은. 의정척사파들은 왕도 정치가 없는 국가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오랑크게 될 수는 없었다. 왕도 정치가 사라지고 패도 정치로 운영되는 나라, 문명이 사라지고 야만이 판치는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문명이냐 나라냐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의정척사파는 결국 문명을 택합니다. 의정척사파는 그런 의미에서 근대화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근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의정척사 정신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 모습 참 많이 볼 수 있고요. 쇄국, 그렇죠? 의정척사, 우리 것만을 지키겠다라는 거. 세상이 다 없어져도, 세상이 다 야만이 돼도 우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어떤 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문명적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어떻게 완전히 여러 제껴갖고 다 배우는 거니까. 다 따라하는 거고 다 배우는 거고. 그런데 어느 게 잘 되는 겁니까? 문명의 원리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일본하고 중국 중에서 누가 전통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사회의 모습을 더 잘 지켜냈느냐? 일본이죠, 지금 보면. 일본은 아직도 전통적인 모습이 여러 군데 남아있어요. 물론 근대화 시킨 전통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자기네 전통이라고 잘 보존을 하고 유지를 하고 물려주고 있고 살아있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일본 하면 껍벅 죽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중국은 중국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이제 그런 거죠. 어디에 조선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까? 사실 남한에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2%, 인구의 72%가 제사를 지내고 향교들 펄펄 살아있고 거기에 노인들 펄펄 살아계시고 네? 문묘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거 아세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단일 제전 석전대제가 지금 600년 전부터 조선 초기부터 해온 거 아니에요. 한 예식을 600년 동안 계속 해온 게 몇 개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통도 살아있고 사실은 이 근대 국가를 우리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 한 번 우리가 실패했던 이 경험, 조선이 완전히 실패했던 경험이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념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논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갖고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정척사파가 왜 근대화를 실패했는가 사실은 거부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